회장 자리에 앉혀놓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횡령죄로 감방 쳐놓고 남은 주식까지 우리가 싹 다 먹어치우는 거다. 굳게 닫힌 회장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악마 같은 속삭임. 바닥에 먼지를 훔치며 납작 엎드려 있던 나는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이 열려 나를 발견할까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요. 모른 척 눈 감으면 그만일 텐데 내 주름진 손등의 흉터가 30년 전 그날처럼 뜨겁게 욱신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심장이 앙상한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늙은 청소부의 거친 숨소리가 저 얇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갈까봐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서늘한 냉기가 얇은 작업복을 뚫고 뼛속 깊이 스며들었지만 목을 조여오는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축배라도 드는지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뱀처럼 기어나왔습니다. 저 간사하고 도끼 어린 목소리의 주인공은 기획실 최전무였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같은 하청 청소부들을 길가의 벌레 보듯 취급하던 위인이었지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70층 로비의 복도를 닦던 내 앞을 휙 지나가며 최 전무가 내뱉던 서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아줌마,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내 구두의 구석에 있던 먼지가 다 묻었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미처 못 봤습니다. 당장 닦겠습니다. 나는 굽은 허리를 꺾어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의 번쩍이는 구두코 앞을 걸레로 훔쳤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직원들은 그런 나를 보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지독한 락스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돌리고 코를 막는 여직원도 있었지요. 평생을 굽히고 짓눌려 살아온 늙은이입니다. 자식들 입에 밥술 하나 넣어보겠다고 닳고 다른 무릎인데 그깟 젊은 것들의 비웃음쯤은 쓴 침과 함께 속으로 꿀꺽 삼키면 그만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70층짜리 유리 건물에서 흔적도 없이 바닥이나 기어다니는 냄새나는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누구야? 밖에 누구 있어? 안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내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덜컥 회장실 육중한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텅 빈 복도를 갈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내쫓기는 건 물론이고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는 얼른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품에 꽉 끌어안고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미친 듯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굽은 허리와 관절염 앓는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전무님, 큰일을 앞두고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늙은 쥐새끼라도 지나갔나? 아무튼 오늘 밤까지 장부 조작 완벽하게 끝내.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비상계단 구석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덜덜 떨렸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나는 꽉 쥐고 있던 낡은 폴더폰의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버튼도 제대로 눌러지지 않는 낡은 핸드폰을 쥔 내주름진 손등, 그 위로 붉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들은 징그럽다며 고개를 돌리지만 내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훈장입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앉아 온 국민이 길바닥에 나앉았던 끔찍한 IMF 시절, 시장통 구석에서 남편 없이
홀로 핏덩이 같은 남매를 키우며 쓰러져가는 국밥집을 하던 때였습니다. 유난히도 칼바람이 매섭게 치던 그 겨울밤, 가게 문 앞 꽁꽁 언 시궁창 옆에 비쩍 마른 청년 하나가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먹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꼼짝없이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였지만 자식 같은 그 어린 것을 차마 모른 척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정신 좀 차려봐. 여기서 자면 죽어. 얼른 일어나. 나는 내 몸집보다 큰 그 청년을 질질 끌다시피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 꺼져가는 연탄불을 최대로 피우고 솥단지 바닥에 남은 뼈다귀를 박박 긁어 모아 가장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말아냈습니다. 허겁지겁 국물을 떠먹여주다 펄펄 끓는 뚝배기가 엎어지며 내 손등을 덮쳤지요.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내 손등보다 청년의 얼굴에 튄 국물을 먼저 닦아냈습니다. 아주머니, 이 은혜 제가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을 쏟아내며 내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던 그 가여운 청년. 그 청년이 바로 저 악마 같은 임원들이 목줄을 끊어놓으려 하는 우리 회장님이란 말입니다. 10년 전 이 거대한 회사에 하청업체 청소부로 처음 들어온 날, 로비 한가운데 걸린 회장님의 거대한 사진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고 백발이 성성한 중년이 되었지만 내 흉터가 기억하는 그 처절했던 눈빛만큼은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아볼까봐 혹여라도 늙고 초라한 내가 그분의 찬란한 앞길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나는 먼 발치에서 회장님의 뒷모습만 보아도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수만 명을 굽어 살피는 큰 어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내 평생에 찌든 때와 한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듯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탐욕스러운 이리떼들이 내 목숨과 맞바꿔 살려낸 그 귀한 분을 횡령범으로 몰아 감방에 쳐넣겠다고 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늙은 청소부 할망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 같은 그분을 두 번 다시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비상계단 창문에 비친 내 주름진 얼굴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쥔 낡은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닥에 먼지처럼 숨죽여 살고 있지만 이 늙은이의 도끼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겠습니다. 계단 손잡이를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 바지 무릎팍에는 시커먼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것을 툭툭 털어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지만 혀를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이제 겨우 며칠, 아니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목숨과 맞바꿔 살려낸 우리 회장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분을 저 이리떼들의 시퍼런 아가리에서 빼내야만 합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70층 임원진 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내 초라하고 굽은 그림자가 흉측하게 늘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가 볼세라 고개를 푹 숙이고 벽에 붙어 걸레질만 했을 텐데 오늘은 내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거기서 도둑고양이처럼 뭐 하는 거야? 빨리 쓰레기통 안 비우고 뭉개고 있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기획실 김 과장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서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내 막내 아들보다도 어려 보이는 녀석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당장 비우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휴, 진짜 쉽네. 늙으면 제발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왜 꾸역꾸역 기어 나와서 회사물을 흐려? 안 그래도 최 전무님 신경 곤두서 계시는데 눈에 띄지 않게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라고 했지. 김 과장은 번쩍이는 구둣발로 내 청소 카트를 툭 걷어차며 신경질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카트가 벽에 세게 부딪히며 덜그럭 소리를 냈고 그 위로 쌓여있던 걸레며 세제통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내 가슴도 그 쓰레기들처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참함과 수치심에 비상구 화장실 칸에 숨어 남몰래 소리 죽여 펑펑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지지리도 복없는 내 팔자야, 서러운 내 팔자야 하며 야윈 가슴을 퍽퍽 쳤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락스통을 주워 담는 내 두 눈에는 눈물 대신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저들의 멸시와 조롱,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저 오만함이 오히려 내 피 속에서 뜨거운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희들 눈에 나는 그저 밟고 지나가는 냄새나는 바닥의 먼지일 뿐이겠지. 하지만 그 하찮은 먼지가 뭉치고 뭉치면 너희들의 오만한 두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꽉 깨문 입술 사이로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 전무의 집무실 앞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번쩍이는 마호가니 책상이 놓인 그곳은 나 같은 하청 청소부에게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지옥의 문턱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시가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파쇄기 옆에 놓인 가죽 휴지통을 비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닐을 묶어 들어 올리려는데 툭 하고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쇄기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절반이 찢겨나간 빳빳한 서류 조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문도 모른 채 빗자루로 쓱쓱 쓸어 담았겠지만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며 당장 그 종이를 주우라고 귓가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사방을 빠르게 살핀 뒤 쭈글쭈글하고 거친 두 손으로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노안이 와서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고 복도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서 글씨를 더듬어 읽어내려갔습니다. 해외 유령법인 설립 및 비자금 500억 이체 내역. 최종 승인권자 회장.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다리의 힘이 탁 풀렸습니다. 글을 배운 지 오래되지 않은 무식한 늙은이라도 이 끔찍한 종이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가짜였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직원들 밥그릇부터 챙기고 살아온 우리 회장님이 그 선하고 강직한 분이 그런 더러운 도둑질을 할 리가 만무하니까요. 저 악마 같은 놈들이 회장님의 도장을 몰래 훔쳐 파서 있지도 않은 횡령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시나무 떨리듯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 내 뒤통수를 칠 것만 같아 등골에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을 꼬깃꼬깃 접어 내 낡은 작업복 바지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나는 신음조차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최 전무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김 과장, 그 비자금 장부 조작한 거 확실하게 처리했어? 회장이 조금이라도 눈치채기 전에 숨통을 확실히 끊어놔야 해. 걱정 마십시오, 전무님. 해외 계좌 추적 내역까지 완벽하게 위조해뒀습니다. 모레 오전에 임시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에 언론사에 미리 싹 다 뿌릴 겁니다. 회장이 비자금 챙겨서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고 특종 기사 터지면 이사회에서 해임한 가결은 불 보듯 뻔한 시간 문제입니다. 하하, 좋아. 아주 훌륭해. 그 꼬장꼬장하고 답답한 회장놈이 제 발로 나락에 떨어져서 무릎 꿇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보겠군. 횡령죄로 감방에 쳐넣고 빈자리는 내가 꿰차면 끝이야. 다 끝나면 자네 기획실장 자리도 확실히 챙겨줄 테니 마무리나 똑바로 해. 예, 전무님. 내일 밤 이곳 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이사진들 모아서 입 맞추고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나는 집무실 옆 좁은 탕비실 구석에 바짝 엎드려 파리처럼 두 손을 비비며 아부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여 엿들었습니다. 모레라고 했습니다. 단 이틀, 고작 이틀 뒤면 그 가여운 청년이 내 평생의 은인이 모든 명예를 잃고 쇠고랑을 찬 채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차가운 타일 벽에 이마를 기댄 채 나는 소리 없는 피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30년 전 그 지독하게 춥던 겨울밤, 꽁꽁 언 시궁창 옆에서 파랗게 질려 죽어가던 그 청년의 야윈 얼굴이 눈앞에 생생하게 아른거렸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허겁지겁 삼키고는 내 화상 입은 두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아이. 아주머니, 이 은혜 제가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오열하던 내 가여운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게 진 빚은 30년 전에 이미 다 갚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이토록 훌륭하게 자라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늙은이의 신선했던 삶은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 잘난 부모도 그 잘난 학벌도 없는 늙은 청소부지만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당신을 저 악마들에게서 지켜낼 것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숨겨둔 이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 교활하고 돈 많은 놈들은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언제든 말을 바꾸고 조작된 증거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터였습니다. 저놈들의 더러운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 그 명백한 목소리 자체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낡은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은 이리저리 긁혀서 뿌옇고 버튼의 숫자도 다 지워져 버린 고물 중의 고물입니다. 우리 착한 손주 녀석이 할머니 일하면서 트로트라도 들으라며 중고시장에서 10,000원을 주고 사다 준 이 핸드폰. 며칠 전 함께 일하는 동료 청소부 아주머니가 점심을 먹으며 흘리듯 했던 말이 천운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영희 언니, 이거 빨간 버튼 꾹 누르면 소리 다 녹음되는 거 알아? 우리 같은 하청들 억울하게 욕먹고 돈 떼일 때 증거로 쓰라고 내 딸내미가 알려주더라고. 이거 아주 물건이야. 그때는 쓸데없는 소리라며 웃어넘겼던 그 말이 지금은 벼랑 끝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나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가락으로 핸드폰의 메뉴 버튼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화면에 녹음 준비라는 붉은 글자가 깜빡거렸습니다. 이 작고 낡은 기계 하나에 내 목숨이, 아니 우리 회장님의 남은 여생이 통째로 걸려 있습니다. 내일 밤 최 전무와 그 악당들이 회장실 옆 빈 회의실에서
최종 모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내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들어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분을 닦는 곳입니다. 만약 녹음기를 숨기다 들키기라도 한다면 나는 뼈도 못 추리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것은 물론이요. 저 잔인한 놈들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하고 나를 부를 것만 같았던 그 다정한 청년의 맑은 눈빛을 떠올리며 나는 낡은 핸드폰을 내 가슴 깊은 곳에 꽉 품었습니다. 내일 밤 이 늙은 청소부는 가장 어둡고 위험한 지옥의 문을 제 발로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 볼품없는 고철 덩어리가 그 거대한 승냥이 떼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유일하고도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늙고 병든 나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저 악마들의 끔찍한 목소리를 무사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70층 임원진 구역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무거운 정막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 낡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 속에는 어제 동료가 알려준 녹음 기능이 켜진 구형 폴더폰이 뜨거운 숯덩이처럼 내 허벅지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밀대 걸레를 움켜쥐고 나는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회장실 옆 빈 회의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오전에 열릴 임시 이사회를 앞두고 최 전무와 그 악마 같은 승냥이 떼들이 마지막 모의를 하기로 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회의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진열장에는 내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비싼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내 닳고 다른 운동화가 닿는 것조차 황송할 만큼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회의실 구석에 있는 비품실, 즉 우리 청소부들이 걸레를 빨고 세제를 보관하는 한평 남짓한 비좁고 캄캄한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독한 락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차라리 이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내 늙은 몸뚱이의 채취를 가려줄 것이라 믿으며 구석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웅크려 있으려니 내 기구하고 서러웠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빚보증을 잘못 써고 야반도주를 했던 30년 전 그 매서운 겨울. 채권자들에게 멱살을 잡혀 머리채를 뜯기면서도 나는 방구석에서 벌벌 떠는 핏덩이 같은 두 냄매를 지키려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가져가고 우리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돈이 없어 맹물에 간장을 타서 아이들을 먹이던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뼛속까지 시리던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나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가던 그 가여운 청년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갈 마지막 쌀 한 줌을 털어 국밥을 끓이면서도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게 먼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펄펄 끓는 뚝배기가 엎어져 내 손등에 살이 벌겋게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 청년의 파란 입술에 따뜻한 국물을 떠넣어주며 나는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고 가여워서 울었습니다. 내 평생은 그렇게 남을 위해 굽히고 남을 위해 찢기고 남을 위해 무릎 꿇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훈장이 바로 내 손등의 흉터이고 그 흉터 덕분에 내가 살려낸 아이가 지금 이 거대한 회사를 이끄는 훌륭한 회장님이 되었으니까요. 딸깍. 그때였습니다. 캄캄하던 비품실 문틈 사이로 환한 불빛이 칼날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비품실 문에 달린 얇은 통풍구 틈새에 눈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구둣발 소리와 함께 최 전무와 기획실 김 과장, 그리고 처음 보는 변호사 배지를 단 사내 둘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 내일 아침 10시 임시 이사회 준비는 완벽하겠지? 최 전무가 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며 시가를 물었습니다. 예, 전무님. 언론사 데스크에는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회장, 500억 비자금 조성 및 해외 도피 정황 포착이라는 타이틀로 일제히 기사가 송고될 겁니다. 증거로 제출할 조작된 해외 계좌 내역서와 유령 법인 설립 서류도 이사진들에게 배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과장이 악마처럼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회장이 기사 보고 손 쓸 틈도 없이 이사회장에서 바로 회의만을 통과시킨다. 경찰 압수수색도 내일 오후로 세팅해놨으니 내일 해가 지기 전에 그놈은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 바닥에 뒹굴고 있을 거다. 하하. 그들의 소름 끼치는 대화가 비품실 통풍구를 타고 내 귓가에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내 녹음 버튼이 제대로 눌려 있는지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그들의 더러운 음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손등의 화상 흉터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분노로 뜨겁게 욱신거렸습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물어뜯을 뿐이 아니다. 내가 내 목숨을 갈아넣고 내 손등을 태워가며 살려낸 내 자식 같은 분이다. 피눈물을 삼키며 나는 핸드폰을 쥔 두 손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회의실에, 아니, 내가 숨어있는 이 좁은 비품실 안에서 소름 끼치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녹음을 켜둔 내 폴더폰이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진동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꺼둔 대신 핸드폰이 바닥에 닿은 채 진동하며 내는 그 소리는 이적막한 회의실 안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거대하게 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기 비품실 안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최 전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 그리고 구둣발 소리가 내가 숨어있는 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고 숨통이 콱 막혔습니다. 이대로 문이 열리면 나는 저들의 구둣발에 짓밟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말 것입니다. 내 목숨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이 녹음기가 빼앗기면 우리 회장님은 내일 아침 영영 끝장나고 맙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슴팍에 필사적으로 품고 제발 이 늙은이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회장님만은 살려달라고 30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철컥. 비품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눈을 질끈 감고 죽음을 각오한 바로 그 찰나. 아이고,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 주머니에서 울린 핸드폰 진동 소리였습니다. 김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쥐고 있던 최 전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뭐야? 사람 간 떨어지게. 내일 거사를 앞두고 핸드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내일 기사 터뜨릴 신문사 편집국장이 확인차 보낸 문자라 급하게 진동이 울렸나 봅니다. 당장 전원 끄겠습니다.
어휴, 놀랐잖아. 누가 엿듣기라도 하는 줄 알고. 됐어. 얼른 앉아서 서류나 다시 확인해. 구둣발 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락스통 위로 허무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은 채 나는 짐승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늘이, 아니 30년 전 내가 베풀었던 그 작은 적선이 돌고 돌아 기적처럼 나를, 그리고 회장님을 지켜낸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사냥을 준비하던 1위 떼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다들 실수 없이 완벽하게 끝내자고. 그놈의 처참한 얼굴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죽음 같은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비품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끄무레한 새벽동이 터오르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주머니 속에서 아직도 붉은 빛을 깜빡이며 녹음 중인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임시 이사회. 조작된 해외 계좌 내역서. 악마들의 더러운 목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타고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차갑고 투박한 고철 덩어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추운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당신을 살리기 위해 내 손등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늙고 병든 몸뚱이를 방패 삼아 당신에게 쏟아지는 저 더러운 화살들을 온몸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아니, 이제 오늘 아침입니다. 과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냄새나는 늙은 청소부는 그 삼엄하고 거대한 이사회장의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무사히 회장님께 이 목소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회장, 500억 규모 비자금 조성 및 해외 도피 정황 포착?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에서 회의만 상정 예정. 아침 9시 정각. 1층 로비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날카로운 사이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먼지를 밀대로 밀고 있던 내 두 손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출근길 로비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원증을 목에 건 수백 명의 젊은 직원들이 제자리에 멈춰서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회장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어떻게 500억을 횡령해? 요즘 치매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더니만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네. 우리 회사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젊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푹푹 찔러댔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저 악마 같은 최 전무와 그 일당들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장이라도 밀대를 집어 던지고 로비 한가운데 서서 악을 쓰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아야 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저 교활한 놈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낡은 핸드폰부터 박살을 내버릴 것이 뻔하니까요. 내 낡고 해진 작업복 바지 주머니 속 어젯밤 그놈들의 더러운 목소리를 고스란히 집어삼킨 핸드폰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뜨겁게 허벅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회전문 밖으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며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불빛 사이로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리는 회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꼿꼿하고 위풍당당하던 그 넓은 어깨는 온데간데 없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잿빛이 된 얼굴에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횡령을 인정하십니까?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고 악을 써댔지만 회장님은 초점 잃은 눈으로 묵묵히 입을 굳게 다문 채 로비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 퀭하고 파리한 얼굴 위로 30년 전 IMF 시절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내 국밥집 문 앞에 웅크려 죽어가던 그 굶주린 청년의 얼굴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이 은혜 제가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내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던 그 가여운 아이가 지금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또다시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내 손등에 살을 태워가며 목숨 걸고 살려낸 내 자식 같은 분입니다. 저 더러운 이리떼들이 당신을 2번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나는 밀대를 구석에 내팽개치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70층으로 올라가 당장 회장님 손에 이 핸드폰을 쥐어드려야만 합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내 심장도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70층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대리석 복도에 시커먼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쫙 깔려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회장님의 사람들을 전부 쳐내고 혹시 모를 변수를 막기 위해 자신의 사설 경호원들로 70층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바지춤에 손을 비비며 굽은 허리로 그들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어이 아줌마, 거기서 오늘 70층은 외부인 출입 금지야. 당장 내려가. 덩치가 산만한 경호원이 굵은 팔뚝으로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 70층 담당 청소부인데요. 저기 회의실 안에 있는 화분들 이파리만 빨리 닦고 내려가겠습니다요. 예, 한 번만 봐주셔요. 나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짐짓 노망난 늙은이처럼 불쌍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삼엄한 바리케이드를 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 할망구가 아침부터 어디서 냄새나게 알짱거려. 늙어서 귀가 먹었나. 당장 꺼지라고. 경호원이 신경질적으로 내 어깨를 확 밀쳤습니다. 힘없는 늙은이의 몸뚱이는 그 억센 소나기 한 번에 종이장처럼 밀려나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아!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무릎의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헐렁한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낡은 폴더폰이 툭 튀어나와 대리석 바닥을 타고 저 멀리 미끄러져 내려간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폰이 멈춰선 곳은 나를 밀친 그 험악한 경호원의 번쩍이는 구두코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고물 쓰레기를 들고 다녀. 경호원이 얼굴을 찌푸리며 바닥에 떨어진 내 핸드폰을 향해 커다란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저게 어떤 기계인데. 저 안에 우리 회장님 목숨줄이 들어있는데. 나는 찢어지는 무릎의 고통도 잊은 채 바닥을 기다시피 미친 듯이 기어가 그 짐승 같은 놈의 구둣발 아래로 내 상체를 냅다 던졌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요. 밟지 마시오.
우리 늦둥이 손주 녀석이 할미 심심하지 말라고 알바에서 사준 귀한 겁니다요. 제발 밟지 마시오. 나는 두 팔로 핸드폰을 미친 듯이 품에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처절하고 미친년 같은 꼴에 질렸는지 경호원은 혀를 찢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휴, 진짜 재수없게. 알았으니까 그거 주워들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나는 핸드폰을 품에 꽉 껴안은 채 덜덜 떨며 복도 구석으로 기어 물러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박살이 날 뻔한 증거를 지켜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품에 안은 핸드폰을 살며시 내려다본 순간 내 심장은 또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녹음기를 켜두었던 탓인지 액정화면 구석에 있는 앙상한 배터리 칸이 빨간색으로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마치 내 목을 조르는 사형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액정 불빛이 픽하고 꺼져버리면 그 안에 담긴 악마들의 목소리도 영영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충전기 따위가 내게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최 전무와 그 일당들이 기고만장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하, 기사 터진 거 봤어? 주가 폭락하는 거 보라고. 회장놈, 오늘 이사회에서 회의만 도장 찍는 순간 경찰에 바로 인계해. 알겠어? 그들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뒤이어 반대쪽 복도 끝에서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히다시피 한 회장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무기력한 걸음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초점 잃은 회장님의 두 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체념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최 전무가 비열하게 웃으며 회의실의 거대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회장님이 굽은 등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육중한 참나무 문이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습니다. 깜빡, 깜빡. 내 낡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 속 구형 폴더폰의 붉은 배터리 경고등이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미친 듯이 깜빡거렸습니다. 1분, 아니, 단 30초 뒤에 이 화면이 까맣게 죽어버릴지 모릅니다. 굳게 닫힌 70층 이사회장의 거대한 참나무 문 너머로는 내 자식 같은 회장님을 산 채로 뜯어먹으려는 상냥이 떼들의 끔찍한 아귀다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복도에는 산만한 덩치의 사설 경호원 2명이 팔짱을 낀 채 저승사자처럼 문 앞을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냄새나고 힘없는 늙은이가 저 무시무시한 장정들을 뚫고 어떻게 저 쇳덩이 같은 문을 열 수 있단 말인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던 내 눈에 복도 구석에 나뒹굴고 있는 커다란 청소 카트가 들어왔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망가고 빚쟁이들이 내 새빵 문을 부수고 들어와 핏덩이 같은 내 새끼들을 길바닥에 끌어내려 했을 때 나는 부엌칼을 거꾸로 쥐고 미친년처럼 덤벼들었습니다.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배를 쑤시고 여기서 다 같이 죽자고 피눈물을 흘리며 악을 썼지요. 그때의 그 도끼품은 어미가 지금 무릎이 다 달아빠진 늙은 청소부가 되어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나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작업복 안쪽 가슴팍 깊숙한 곳에 찔러 넣고 겉옷 지퍼를 목 끝까지 단단히 올려 잠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청소 카트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남은 30년 전의 화상 흉터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문 안에 내가 목숨을 갈아 넣어 살려낸 내 가여운 청년이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당장 비키세요. 락스통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나는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온몸에 앙상한 체중을 실어 경호원들을 향해 카트를 미친 듯이 밀고 돌진했습니다. 낡은 바퀴가 굉음을 내며 굴러갔고 카트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세제통과 빈 병, 걸레, 더미가 사방으로 요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돌았나? 갑작스러운 미친 노인네의 돌진에 당황한 경호원 하나가 바닥에 쏟아진 미끄러운 락스물을 밟고 허우적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나는 카트를 매몰차게 팽개치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이사회장의 육중한 문손잡이에 매달렸습니다. 내 앙상한 팔뚝에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젖먹던 힘, 아니 내 남은 생명의 힘까지 모조리 쥐어짜내어 나는 그대로 문손잡이를 돌려 문을 박살낼 듯이 열어젖혔습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이사회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둘러앉은 거대한 마호가니 원탁. 그 상석에는 하룻밤새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회장님이 너클 잃은 채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대표이사 해임 결의안이라는 끔찍한 종이 뭉치와 붉은 인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방금 전까지 회장님의 손목을 억지로 끌어다 그 종이에 도장을 찍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뭐야? 어떤 새끼야? 최 전무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빼입은 임원들의 경악에 찬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눈에 비친 것은 머리카락은 귀신처럼 산발이 되고 낡은 작업복에는 시커먼 구정물을 뒤집어 쓴 냄새나는 늙은 청소부 한 명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기어들어와. 경호원,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미친년 끌어내지 않고. 기획실 김 과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뒤늦게 엎어졌다가 쫓아 들어온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씩씩거리며 내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깨뼈가 당장이라도 으스러질 듯한 끔찍한 고통에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아! 내 두 발이 허공에 붕 뜨며 나는 질질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나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우리 회장님 억울해서 어쩌라고. 도장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는 내 목소리가 거대한 회의실 천장을 찌를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찢어지는 비명에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던 회장님의 고개가 천천히 내 쪽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당장 입 틀어막고 내다버려. 회장님, 저런 노망난 늙은이 말 들을 거 없습니다. 빨리 도장이나 찍으시죠. 오늘 이사회 통과되면 바로 경찰에 인계할 겁니다. 그게 회장님이 평생 일군 이 회사 명예라도 조금 챙기는 마지막 길입니다. 최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회장님의 굳은 손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끌려나가며 바닥에 질질 끌리던 내 시선에 가슴팍 옷깃 사이로 요란하게 깜빡이는 핸드폰의 붉은 불빛이 스쳤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발 살려달라 울부짖는 작은 생명의 불꽃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지킨 목숨인데. 내가 내 살을 태워가며 어떻게 살려낸 사람인데. 나는 짐승처럼 몸을 미친 듯이
비틀어 오른쪽 팔을 간신히 빼냈습니다. 분노한 경호원의 주먹이 내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가 철철 흐르고 눈앞에 별이 튀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미친 듯이 옷 안섭을 뒤져 그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상 흉터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내 거친 엄지손가락이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뼈가 부서지도록 꾹 눌렀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거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제발요. 치지직거리는 낡은 기계의 잡음과 함께 정막이 흐르던 이사회장의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임시 이사회 준비는 완벽하겠지. 언론사 데스크에는 9시 정각에 해외 도피 정황 포착 기사가 송고될 겁니다. 회장이 손쓸 틈도 없이 회의만을 통과시킨다. 이사회장의 찬물이 들이부어진 듯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장님을 몰아붙이던 최 전무와 임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해외 계좌 추적 내역까지 완벽하게 위조해뒀습니다. 회장이 비자금 챙겨서 도피하려 했다고 특종 터지면 해임한 가결은 시간 문제입니다. 빈자리는 내가 꿰차면 끝이야. 하하. 어젯밤 내가 목숨을 걸고 비품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녹음했던 최 전무와 김 과장의 그 끔찍하고 더러운 육성이 낡은 스피커를 타고 온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거 꺼. 당장 빼앗아서 박살 내란 말이야. 이성을 잃은 최 전무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거대한 테이블을 뛰어넘어 내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김 과장도 사색이 되어 내 손에 핸드폰을 빼앗으려 덤벼들었습니다. 경호원이 다시 내 목을 강하게 조르고 달려온 최 전무의 구둣발이 내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나는 컥하고 붉은 피를 토하면서도 두 팔로 핸드폰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바닥에 둥글게 몸을 말았습니다. 때려라. 죽여라. 내 늙은 뼈가 부서지고 살이 갈갈이 찢겨도 이 목소리만은 절대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피눈물이 봇물 터지듯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놔라.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낮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가 이사회장의 공기를 쫙 갈랐습니다. 내 배를 다시 걷어차려던 최 전무의 발이 허공에 딱 멈췄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경호원들의 억센 소나기에서도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웅크린 채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전까지 영혼이 빠져나간 산송장처럼 앉아있던 회장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잿빛이었던 회장님의 얼굴에 어느새 시퍼런 분노와 거대한 맹수 같은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건 다 조작입니다. 저 미친 청소부 할망구가 감히 이상한 기계로 우리를 음해하려는 겁니다. 최 전무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를 길가에 벌레 보듯 무시한 채 뚜벅뚜벅 무거운 걸음을 옮겨 휘투성이가 된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만 명을 호령하는 이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구정물과 피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는 냄새나는 청소부 앞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나는 황송함과 두려움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혹여나 내 초라하고 더러운 몰골이 회장님의 귀한 눈을 더럽힐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회장님의 커다랗고 따뜻한 두 손이 핸드폰을 꽉 움켜쥐고
덜덜 떨고 있는 내 쭈글쭈글한 손을 너무나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들으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회장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나는 헐떡이는 숨을 내뱉으며 간절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 손등을 감싸쥐던 회장님의 두 손이 일순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장님의 커다란 두 눈이 내 손등 위에 있는 그 흉측한 화상 자국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펄펄 끓는 국밥을 엎질러 벌겋게 살이 타들어갔던 바로 그 훈장 같은 상처. 남들은 징그럽다며 피하던 그 주름지고 흉측한 손등을 회장님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주머니.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뻘겋게 핏발선 그의 두 눈에 그렁그렁하게 맺힌 눈물이 마침내 내 거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주머니 맞으시지요. 3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저를 걷어 먹여주셨던, 제 목숨을 살려주셨던 아주머니 맞으시지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30년의 서러운 한이 눈 녹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내 자식 같은 분,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었군요. 내가 목숨 걸고 살려낸 당신이 그 모진 세월이 흘렀어도 나를 잊지 않고 어머니처럼 불러주었군요. 회장님, 지금 저 노망난 청소부의 헛소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감동의 순간을 날카롭게 찢으며 사색이 된 최 전무가 짐승처럼 악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기계에서 나온 목소리는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겁니다. 요즘 저런 목소리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당장 저 할망구를 횡령범의 공범으로 경찰에 넘기고 해임 안에 도장부터 찍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획실을 음해하려는 불순 세력이 저 청소부를 돈으로 매수한 게 틀림없습니다. 기획실 김 과장도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거들며 나를 잡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거친 손을 뻗어 내 어깨를 낚아채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사자우 같은 회장님의 분노가 이사회장의 공기를 쫙 갈랐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경호원들은 그 압도적인 호통에 기가 질려 허둥지둥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회장님의 얼굴에는 방금 전 나를 향해 흘리던 따뜻한 눈물 대신 시퍼런 서리빨 같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조작? 불순 세력? 감히 내 생명의 은인 앞에서 내 놈들의 그 더러운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 회장님이 뚜벅뚜벅 걸어가 최 전무의 멱살을 쥐어 틀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빼입은 최 전무의 몸뚱이가 덜덜 떨며 허공에 반쯤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지키려고. 닥쳐라. 너희들이 내 뒤통수에 칼을 꽂으려 했다는 건 이분의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내게는 수백만 장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 이분이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를 내 놈들이 조작이라 우기느냐. 회장님이 최 전무를 매몰차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최 전무가 대리석 바닥에 흉하게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저 교활하고 독이 오른 뱀 같은 놈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최 전무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증거, 녹음 말고 명백한 증거가 어딨습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만든 횡령 계좌 내역서와 해외 유령법인 서류는 이미 언론에 다 넘어갔습니다.
경찰 압수수색도 들이닥칠 겁니다. 이사회 여러분, 당장 도장 찍지 않으면 여러분도 공범으로 다 감방에 갈 겁니다. 최 전무의 최후의 발악에 둘러앉아 있던 임원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론 플레이와 경찰 조사에 휘말려 진실이 덮여버릴지도 모르는 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입술에 피를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굽은 허리가 조금은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작된 증거라고 하셨습니까? 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회의실을 단숨에 가라앉혔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낡은 작업복 바지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그 지옥 같은 최 전무의 집무실 앞 쓰레기통 파쇄기 옆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종이 뭉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최 전무님 방 앞 쓰레기통을 비우다 주운 겁니다. 글은 잘 모르는 늙은이지만 회장님 도장을 마음대로 파서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있다는 것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꼬깃꼬깃한 그 서류 조각을 조심스럽게 펴서 회장님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절반이 찢겨나간 그 빳빳한 종이 조각에는 해외 유령 법인 설립 및 비자금 이체, 내역이라는 제목과 함께 조작된 도장이 찍히기 전 기획실에서 연습 삼아 날인해 보았던 수십 개의 가짜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류의 결제란에는 기획실장 최지훈이라는 이름과 서명이 똑똑히 박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파쇄되지 않은 그 한 장의 찢어진 종이가 그들의 모든 조작을 입증하는 완벽한 스모킹건이 된 것입니다. 회장님이 그 종이 조각을 쳐다보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최 전무와 김 과장의 두 눈이 탁구공만하게 커졌고 이내 그들의 입에서는 아아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짜놓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철통 같은 함정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바닥의 먼지 같은 늙은 청소부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 회장님의 벼락 같은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화해 내 이름으로 직접 기획실 최 전무와 그 일당을 사문서 위조 및 특경가법상 배임, 무고, 혐의로 긴급 고발 조치한다. 그리고 법무팀 총동원해서 언론사에 뿌려진 기사들 당장 정정보도 내고 이놈들 싹 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뼛속까지 발라버려. 예, 회장님.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오만방자하게 굴던 최 전무와 김 과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뒤집혔었나 봅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미친년 취급하며 짓밟았던 최 전무가 이번에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김 과장 역시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난 학벌에 최고급 양복을 입은 자들이 먼지 구덩이를 뒹구는 벌레보다 못한 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자비 없이 그들을 발로 차내며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내 놈들이 내 생명의 은인을 바닥에 꿀리고 짓밟은 죄. 평생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뼈저리게 갚게 될 것이다. 당장 이 쓰레기들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짐승처럼 울부짖는 배신자들의 양팔을 꺾어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방금 전 내가 끌려나가던 바로 그 문으로 말입니다. 통쾌했습니다.
30년 동안 남들 발밑에서 굽신거리며 살아온 내 가슴속에 맺혀있던 시커먼 체증이 싹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배신자들이 끌려나간 빈 회의실. 회장님은 다시 내 앞으로 다가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구정물과 땀범벅이 된 내 늙은 몸뚱이를 말없이 힘껏 꽉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저를 2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부족한 이놈을 어머니가 살려주셨습니다. 회장님의 뜨거운 눈물이 내 거친 목덜미를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역시 떨리는 2팔을 들어 회장님의 넓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회장님 훌륭하게 잘 크셨습니다. 그걸로 다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환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지옥 같았던 이사회장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잘난 배신자들은 이제 영원한 파멸의 늪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기어다니던 늙은 청소부의 진짜 빛나는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지독한 락스 냄새 대신 은은하고 향기로운 백합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무겁게 짓눌리던 눈꺼풀을 천천히 밀어 올리자 눈이 부시도록 새하얗고 높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내가 눕혀진 곳은 차갑고 딱딱한 비품실의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구름처럼 푹신하고 따뜻한 최고급 침대 위였습니다. 사모님 깨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요? 단정하게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 3명이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마치 여왕을 대하듯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평생을 아줌마 할망구 거기라고 불리며 살아온 내게 그 정중하고 고운 호칭은 내 몸에 맞지 않는 비단옷처럼 낯설고 황송하기만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병원의 VVIP 특실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사회장에서 모든 긴장이 풀려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나를 회장님이 직접 안아들고 이곳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리모컨을 눌러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제 이사회장에서 끌려나갔던 그 승냥이 떼들의 끔찍한 말로가 아침 뉴스 속보로 생생하게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획실 임원진, 사문서 위조 및 수백억 대 횡령 혐의로 정격 구속. 화면 속에는 최 전무와 김 과장이 푸른색 수의를 입고 굵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고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렸습니다. 회장님께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협력 업체들에게 갑질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쏟아지는 날선 질문에 방금 전까지 나를 벌레 보듯 짓밟고 회장님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던 최 전무는 푹 숙인 얼굴을 마스크로 칭칭 가린 채 쥐새끼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역시 기자들에게 떠밀려 경찰서 계단에서 흉하게 낮아빠지는 꼴이 화면에 그대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시커먼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남의 밥그릇을 뺏으려던 자들의 당연한 말로였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2 손을 모아 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을 향해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병실 문이 열리며 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사회장에서 입고 있던 빳빳하고 차가운 정장이 아니라 포근하고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호령하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30년 전 내 국밥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던 그 순박하고 가여웠던 청년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회장님의 양손에는 커다란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밤새 푹 주무셨습니까? 회장님이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다정하게 웃으며 내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또다시 내 메마른 가슴에 뜨거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하청업체 청소부일 뿐입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이런 으리으리한 곳에 누워 있어도 되는 것인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정중하게 황송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내 주름진 손을 자신의 따뜻한 뺨에 가져다 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30년 전 그 차가운 시궁창 옆에서 이미 얼어 죽었을 목숨입니다.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횡령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어갔을 겁니다. 제게 생명을 2번이나 주셨으니 당신은 제 친어머니이십니다. 제발 저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회장님은 보온 가방의 지퍼를 열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그릇들을 하나둘 꺼내 침대 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최고급 병원의 셰프가 만든 진수성찬일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 놓인 것은 뚝배기에서 펄펄 끓고 있는 소박한 돼지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날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따뜻한 국밥 맛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싸다는 식당을 다 뒤져보아도 어머니가 제 입에 넣어주셨던 그 눈물 섞인 국물 맛은 찾을 수가 없더군요. 회장님이 직접 숟가락으로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 내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 못난 아들이 어머니께 국밥을 대접하겠습니다. 아, 내 손등은 데이지 않게 조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농담처럼 덧붙이는 회장님의 말에 나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내 입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 없이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며 삼켜야 했던 내 30년의 눈물과 한이 그 따뜻한 국물에 녹아내려 내 몸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을 다 비우고 나자 회장님은 병실 한쪽에 미리 준비해둔 은대야의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 내 침대 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히 누워 계십시오. 회장님이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차가운 병실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수만 명의 머리 꼭대기에 서 있는 그 귀한 분이 평생 바닥을 닦으며 살아온 늙은 청소부의 발밑에 기꺼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제 발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데 이러십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기겁을 하며 이불자락을 쥐고 다리를 뒤로 빼려 했습니다. 락스물에 짓무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발톱은 다 깨지고 발 뒤꿈치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남들에게 보여주기조차 부끄러운 끔찍한 늙은이의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내 두 발을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감싸쥐고 따뜻한 은대야 물속으로 담갔습니다. 더럽다니요. 이 발로 수만 리를 걸어다니며 자식들을 키워내셨고 이 발로 그 무서운 사냥개들을 뚫고 저를 살리러 와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성스러운 발은 없습니다.
회장님의 커다랗고 따뜻한 두 손이 내 거칠고 갈라진 발 뒤꿈치와 짓무른 발가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린 뜨거운 눈물이 대야의 물속으로 뚝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고 걸레질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따뜻한 온기가 온몸의 핏줄을 타고 올라와 내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버렸습니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가난의 굴레,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바닥만 보고 살아야 했던 그 서러운 세월의 때가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과 눈물에 씻겨 영원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내 낡은 작업복과 함께 늙고 초라했던 청소부 영희의 삶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발을 다 닦아낸 회장님이 하얀 수건으로 내 발의 물기를 정성껏 닦아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거대한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우리 회사가 세워진 지 꼭 30년이 되는 창립 기념식 날입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그날이 바로 이 거대한 회사가 태어난 진짜 생일입니다. 회장님이 내 두 손을 꽉 쥐며 깊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습니다. 내일 임직원들이 모인 그 화려한 단상 위에 저와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이 회사의 은인이 누구인지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눈부시고 화려한 무대, 평생을 냄새나는 화장실과 비상계단 구석에 숨어 그림자처럼 살아온 내가 감히 그 찬란한 빛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내 두 손을 꽉 잡고 있는 회장님의 따뜻한 체온이 내 뼛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작은 용기를 조심스럽게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길고 길었던 내 서러운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눈부신 봄꽃이 만개하는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각, 사각. 내 거칠고 투박한 몸 위로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최고급 명주실로 지어진 새하얀 한복 자락이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일찍 병실로 찾아온 미용사들이 내 굽은 등과 앙상한 어깨를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늙은 청소부 할망구는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는 양반집 마님 같은 여인이 덜덜 떨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용사가 내 거친 두 손에 로션을 바르며 손등에 붉게 튀어나온 30년 전의 화상 흉터를 컨실러로 덮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 그 상처는 가리지 마십시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회장님이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미용사를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수만 명이 보는 자리인데 이 흉측한 흉터를 내놓고 섰다가는 회장님 얼굴에 먹칠을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서둘러 치맛자락으로 손등을 감추려 하자 회장님이 다가와 내 손을 따뜻하게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흉터는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왕관입니다. 제가 오늘 수만 명의 직원들 앞에서 그 눈부신 왕관을 직접 자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회장님의 묵직한 진심에 나는 더 이상 손을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급 세단을 타고 도착한 70층짜리 거대한 사옥.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나는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비우며 젊은 직원들의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던 바닥의 먼지였습니다. 출입증이 없어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하역장 주차장으로만 몰래 드나들어야 했던 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대한 건물의 1층 정문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리의 차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내려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내 평생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눈부신 중앙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삿대질하던 젊은 직원들이 붉은 카펫 양옆으로 도열해 있다가 회장님의 팔짱을 낀 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멸시가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경외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거대한 대강당 앞. 문이 열리기 직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내가 덜덜 떠는 목소리로 멈춰서자 회장님이 내 화상 입은 손등을 자신의 넓은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30년 전 그 매서운 겨울밤, 어머니가 제게 먹여주신 그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이 심장은 진작에 멈춰버렸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거대한 축제의 진짜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십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좌우로 활짝 열렸습니다. 수만 개의 화려한 조명이 일제히 단상을 향해 쏟아졌고 강당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임직원들과 스크린으로 연결된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은 나를 무대 뒤편에 가장 편안하고 화려한 의자에 정중히 모셔 앉힌 뒤 홀로 벅찬 걸음을 옮겨 수만 명 앞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회장님의 묵직한 음성이 거대한 스피커를 타고 온 공간을 진동시켰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아시다시피 불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탐욕의 눈이 먼 배신자들에 의해 회사가 통째로 무너질 뻔한 끔찍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들의 교활한 횡령 조작과 함정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갈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 회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의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목숨을 건 채 그 악마들의 음모를 녹음하여 제게 건네준 단 한 분의 의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힘있는 권력자도 날고 기는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옥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며 묵묵히 땀 흘려오신 늙고 초라한 하청업체 청소부 아주머니셨습니다. 순간 수천 명의 임직원이 모인 대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작은 탄성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녹음기를 건네받으며 아주머니의 손등을 본 순간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손등에는 30년 전 제가 낸 깊고 흉측한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두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IMF 시절 나라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길거리에 나앉았던 그 매서운 겨울.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며칠을 굶주리다 꽁꽁 언 시궁창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남은 전 재산을 털어 펄펄 끓는 국밥을 끓여 제 입에 넣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국밥이 엎어져 손등에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제 얼굴에 튄 국물을 먼저 닦아주시며 오열하시던 분입니다. 그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이 거대한 기업도 저라는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젊은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어제 그분은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저를 그리고 이 회사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 회사의 진정한 창업주이자 저의 어머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 뒤편에 앉아있던 내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내 두 뺨은 이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안내하듯 나를 이끌고 수만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무대 정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내 하얀 한복과 눈물 젖은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님이 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30년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내 쭈글쭈글한 손등과 그 위를 덮은 붉은 화상 흉터가 커다랗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앞다투어 기립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와 뜨거운 함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강당이 떠나갈 듯한 거대한 기립박수가 내 늙은 몸뚱이를 덮쳐왔습니다. 어떤 여직원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 며칠 전 복도에서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혀를 찼던 젊은 직원들조차 깊이 고개를 숙이며 속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아니 나라는 늙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평생을 견뎌온 그 숭고한 선의와 희생을 향한 압도적이고 완벽한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평생을 남들 발밑에서 굽신거리며 살아온 내 가슴속의 시커먼 멍울들이 그 거대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씻은 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청소부 할망구의 인생이었지만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내 30년의 피눈물을 잊지 않았고 이토록 찬란하고 눈부신 보상으로 내 마지막 여생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따뜻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내 평생을 짓누르던 가난과 멸시의 허물은 그렇게 눈부신 조명 속에서 영원히 바스러졌습니다. 30년 전 펄펄 끓는 뚝배기에 대어 흉측하게 일그러졌던 내 손등의 화상 자국. 남들은 징그럽다며 피하던 그 붉은 흉터는 이제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찬란한 모란꽃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숲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남들 발밑을 기어다니던 늙은 청소부의 인생이 끝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길고 길었던 서러운 인생의 겨울은 끝났고 회장님과 함께 걸어갈 내일은 그 어떤 날보다 눈부시게 따뜻할 것입니다. 평생을 굽혀온 내 무릎을 이제야 활짝 펴고 나는 수만 명에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